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마가 오는 가운데서 오늘 다행히 비가 좀 그어서 오시는데 불편이 좀 적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심이 됩니다. 오늘 적어놓은 내용은 보이차에 대한 포장지, 내표, 내비 등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크게 보면은 보이차가 어떻게 인문화되어 왔나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얼마 전에 보니까 저도 텔레비 자주 봐요. 얼마 전에 보니까 신서유기라고 해서 강호동 씨와 이수근 씨 등이 여강에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을 찍으러 다녀왔더라고요. 거기 장면 중에 춘희시장이라고 여강 고성 안에 있는 옛 전통 시장이 있습니다. 저도 그 시장에 가보고 이제 안 들러본 지는 벌써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 시장은 그냥 단순한 물건을 거래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여강 사람들의 그 민족과 그 민족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물을 바라보는 하나의 분류법이 적용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들어가면은 어떤 곳에서는 농산물, 어떤 곳에서는 축산물, 어떤 곳에서는 사람이 만든 것, 어떤 곳에서는 멀리서 가져온 것 등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도서를 식진법 또는 중국식으로 갑을 병정으로 구분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물을 분류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도 시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물은 사람에게 다가올 때 나름대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 가운데 보이차는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물건 가운데 가장 정제된 물건이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제된 물건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미리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사회에서는 자연주의 그리고 복고주의가 약간의 감성주의를 가지고 어설프게 지금 역습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시기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되어 나온 개밥을 먹는 개가 오래 살까요? 집에서 그냥 해주는 밥 먹는 개가 오래 살까요? 야생에 나가서 지멋대로 먹는 개가 오래 살까요? 확실한 통계들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개밥 먹는 개들이 가장 오래 살고 가장 병이 적습니다. 물론 야생에서 돌아다니는 개들이 가장 오래 못 삽니다. 사상충도 걸릴 수 있고 온갖 진드기에 물릴 수도 있고 오래 못 살죠. 집밥을 먹는 개는 그 중간쯤인데 관리 정도에 따라서는 양극단을 보일 수가 있죠. 뒤집어 말하면은 개에게는 개에게 어울리는 가장 정제된 음식이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도 사람에게 어울리는 가장 정제된 음식이 필요한 건데 사람이 가장 정제된 걸 먹지 않고 가장 야생적인 걸 먹게 되면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에너지를 정제하는데 인생을 바치고 말게 되죠. 야생의 어떤 순재료들을 배에 넣어서 그것을 순정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데 자기 일생을 바치고 만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아직까지 극복 안 되어 있는 일부 자연주의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재료를 선택하고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관심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정확한 방향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정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맛을 낼 것인가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원래 있는 그대로 먹을 것인가가 문제돼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한편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섭취해서 그것을 소화해서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병이 들지 만들어진 에너지를 쓰다가 병이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운동을 잘못한다든가 뭐 스트레칭을 한다고 했는데 쫙 찢어버렸다든가 뛴다고 했는데 과로를 했다든가 해서 병이 날 수 있어도 먹고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병이 나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먹고 만드는 과정에서 병이 나지 만들어진 에너지를 내가 소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병은 없습니다. 모든 미생물이 들어와서 그 가운데 유익하지 못한 미생물이 병을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은 순수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공정 과정에서 생기는 거죠. 그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미생물이 들어와서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빠른 속도로 먹었어요. 감기도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위장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간과 담에 부담을 줄 수도 있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운동성의 과함으로 말미암아서 뼈에 문제가 올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옛날에 그러면 산에서 생식한다는 분들 그러면 다 정제 안 된 걸 먹지 않느냐. 천만에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먹고 자라왔습니다. 4살 때부터. 그런데 정제되지 않은 음식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햇빛에 말려서 갈든가 부분적으로는 일정한 세월을 그러게 해서 먹기 좋은 형태로 만들든가 등 인간이 불을 쓰지 않는다는 전제를 친다면 가장 정제된 형태로 음식을 먹는 거죠. 저는 샐러드를 볼 때마다 우리가 다시 원시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회를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물론 거기에는 인문이 있고 문화가 있어서 한꺼번에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개밥을 먹던 개들도 가끔 참치 주면 좋아라고 쳐다보고 다시 그 다음에 바로 개밥 주면은 짜증내듯이 사람도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런 면이 아직 해결 안 된 게 우리 시대예요. 언젠가는 특수한 음식들이 존재하겠지만 이러한 우리 음식의 과정 속에서 낭비가 안 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개밥처럼 인간밥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밥 굶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쓸데없이 거기에 관심을 지나치게 가지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낭비가 될래야 되기도 힘들 거예요. 개밥이 낭비되나요? 오늘 안 먹으면 내일 죽으면 되죠. 정제를 오래 한 것은 보존기간도 깁니다. 정제를 많이 할수록 보존기간도 길고 일상 환경에 노출됐을 때 위험성이 적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자연과 함께 갑니다. 자연에 있는 신선한 재료를 직접 채취했을 때 보다가 훨씬 더 문제가 적게 생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을 웰빙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문화가 역습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고춧가루를 막 쳐서 양념해 먹죠. 굴소스에서 양념해서 먹죠. 그러는 것보다는 MSG가 우리 몸에 훨씬 건강할지는 모릅니다. 사실은 생각해보기에 따라서 MSG 먹고 지금 때문에 그거 특별하게 과식하지 않았다는 전자에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병든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에서 주는 우리가 자연이라고 불리는 그것들과 하면서 자연과 소통하고 자연적인 인간이고 이런 잘못된 이야기. 그건 자연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원시적으로 접촉할 뿐인 것이죠. 더 정제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연 속에서 우리 주상이라 그러잖아요. 서양 말보다 훨씬 더 특이한 표현인데 추상이라 그러잖아요. 상은 물론 코끼리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모습이죠. 모습을 밀어내버린다 그러잖아요. 내 눈앞에 있는 하나의 상들을 밀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상들이 다 밀어냈을 때 남는 것, 어쩌면 그게 자연인 것이죠.
근원적인 자연으로 본다면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불가능한 얘기지만 블랙홀을 느끼는 게 자연이겠습니까? 앞에 있는 채소를 느끼는 게 자연이겠습니까?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상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이 상 속에 상업적 이득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까지 잘 접촉할 수 없었던 야채, 지금까지 접촉할 수 없었던 육류 및 어쨌든 동물성 식자재, 이런 것들이 장사의 소재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있었던 것이 가장 정제된 음식인 겁니다. 가장 정제된 음식에 대한 꿈이 차에 담겨 있습니다. 차는 단순하게 존재하는 동일한 차원의 하나의 식물이 아니라, 식자재가 아니라 끊임없는 인간의 근원적이고 최후의 종국의 정제된 음식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꿈과 가능성이 담겨있는 하나의 사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물을 다뤘던 분들의 사고방식에서 얼마나 귀중하게 다뤄왔던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차가 쉽죠. 스테이크 한 끼 나가서 사 먹을 수 있는 돈이면은 한 달치 먹을 최저선 또는 그 이상의 차를 웬만한 품질에서 손에 넣을 수가 있죠. 과거에는 얼마나 어려웠으면 거의 차를 먹는다는 것은 신선이나 탐내는 것을 먹는 정도의 경외심이 있었어요. 과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제된 음식이라는 것은 엄청난 갈망이에요. 예전에 전염병들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지역이 아열대 및 열대 지역에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차 가운데서 보이차가 생성낸 운남 지역의 남부만 보더라도요, 엄청난 전염병에 의한 희생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민족이 몰종을 할 정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꿈은 완전 정제된 식자재였어요.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도 정제된 공장용 식자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반작용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어야 되는데, 반작용이라는 것은 A가 아니라 무조건 not A로 가는 경향이 생겼다는 거예요. 공장제가 아닌 자연에서 구해진 것, 정제된 것보다는 다듬어진 것보다는 안 다듬어진 것,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과연 이 시대의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에서 정제된 것인가, 제대로 된 재료를 갖고 정제한 것인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정제한 것인가, 과연 인간의 완전 정제 식자재라는 꿈과 일치된 방향에서 정제된 것인가 하는 것이 성찰의 방향이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반응한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상업적 이익과 맞물리게 되면서 자연을 대량으로 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연으로 회귀하고 자연과 가깝게 되는 친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자연이라는 이름하여서 황토로 옷을 염색해 입을 때 시멘트 광산을 통해서 산이 사라지는 것만큼 황토가 사라집니다. 한번 옷으로 사라진 황토는 다시 돌아오는 데 있어서 다른 광물질과 동급입니다. 심지어 염색도 되지 않아요. 그 코팅이에요. 황토 염색은 황토 코팅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월이 가면서 벗겨지는데 염색됐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코팅됐다 떨어져 나가는 건데 속도가 있는 것뿐이에요. 심지어 자연이라는 것 하에서 직접 정제하지 않고 먹으면 좋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학문적인 이용법까지 생깁니다. 영양소라는 게. 영양소는 당연히 원자재가 제일 많죠.
정제라는 것은 원자재에서도 원자재에 있는 성분, 영양소를 떠나서 그냥 성분이라고 한다면, 성분이 원자재를 100으로 친다면 정제돼 가는 과정 속에서 정제 단계마다 일정한 율씩 줄어들겠죠. 계속 줄어들겠죠. 나중에 어느 단계에 가면은 정제를 하고 나면은 절반도 안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양소라는 개념에서 보면 당연히 이걸 먹어야죠. 근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먹으면은 바로 죽는 거죠. 병드는 거죠. 왜? 자연계에서 풍화와 계절과 밤낮의 온도를 겪으면서 정제가 되어가는 이 식물의 정제 공정을 내 배가 다 해야 되잖아요. 배는 그걸 하느라고 내 안에서 정제된 에너지는 그것을 정제하느라고 쓰고 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사물 대신에 차를 넣고요. 차의 원자재는 차의 잎이겠죠. 가짜처럼 쓰겠습니다. 차에 있는 성분이 100이겠죠. 정제된 차에는 그 성분이 45가 아니라 20% 남을까 말까. 이 대신에 차엽 대신에 당근을 넣어도 돼요. 당근을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푹 삶아서 요리해서 먹으면 그 안에 남는 게 30%도 안 남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가급적 생으로 먹어라. 뒤집어만 말하면 뭐죠? 정제되는 공장을 미배가 공장이다. 내 배는 공장이 아니라 가장 정제를 최소화해서 쓸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에너지는 그것을 정제하는 데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인문적이고 보다 영혼적이고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지향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잖아요. 그거 정제하려고 있는 내 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정제하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쓰게 되면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 방향에서 자기의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돈 쓴 데 애정 생기고, 자기가 많이 간 데 애정 생길 수밖에 없고, 자기의 몸과 문화와 사고방식도 거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삶을 계속한 사람은 거기에 집착하죠. 뭐가 의미냐는 4개의 문제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70억 개의 가치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당근도 그렇고 차엽도 그래요. 이렇게 정제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던 문화여서 이렇게 정제하는 과정이 너무 안 남았다로 보는 문화에 있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찻잎을 그냥 먹어야 되고요. 그냥 먹으면은 요즘에 그러는 거예요. 찻잎 그냥 쪄서 한번 먹을 거 있어? 찻잎 쪄가지고 이렇게 나물에서 또는 밥에 얹어 먹고 훨씬 좋은데, 아니거든요. 영양소로 보면 그렇죠. 더 많이 남아있죠. 왜? 정제가 덜 됐으니까. 그나마 밥에 얹어 찌는 바람에 좀 빠져나갔죠. 정제되는 방향, 이 방향이 하나의 과거의 진정한 정신적 식문화의 방향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 원성분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남기고 원하지 않는 부분을 제거할 것인가. 이것이 당시의 음식의 방향이다 보니까 일본식 표현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만 원래 아시아에 가서 한자식 표현으로 그걸 요리라고 합니다. 요리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이상적 방향대로 그 재료를 공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맛있게 누구의 입맛에 어울리게 이 영양소 많이 남아있게 만드는 게 음식인 것 같지만, 음식은 이 영양소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가장 정제된 방향으로 이상에 가깝게 그 재료를 운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요리라는 관념에 담겨있는 개념입니다. 보이차도 다른 차도 그러한 관념에 따라서 완전 식품을 지향하면서 다가온 하나의 사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물입니다. 그래서 보이차에 담겨있는 이 모든 공정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상징적인 것이 포장지입니다. 너무 결론이 황당하게 빨리 가죠. 근데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중에 여기서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보이세요. 제가 뻥을 좀 치면은 한 절반 정도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고, 진실되게 말하면 한 10분 정도 저보다 많아 보이시는데요. 그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 그것도 시골에 사셨던 분들에 한해서 40년 전에, 50년 할까요? 50년 전에 정육점이 아니라 푸주간에 고기를 사러 갔을 때 고기를 어떻게 포장해서 줬죠? 신문지 하시는 분은 참 문화를 누리고 사신 분이고요. 그냥 새끼줄도 아니죠. 지푸라기죠. 지푸라기 맨잎에 묶어가지고 손에 델델 말아 들고 갈 수 있게 해줬죠. 그러신 분 안 계신가요? 갑자기 제 나이가 막 뽀록 나가고. 되게 과거에 그러면 시장에 야채를 사러, 시골이 아니라 할지라도 40년 또는 50년 전에 야채를 사러 나가면 포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냥 대충 그냥 담아갈 수 있는 그 무엇이면 됐던 거죠. 나중에 검정 비닐가 나오고 나서 그 검정 비닐에 넣어줬죠. 그때부터 이웃과 이웃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죠. 저 집에 뭐 먹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주 조금은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그 재활용통에 넣지도 못하는 검정 비닐을. 검정 비닐은 재활용 비닐이 아니죠. 재활용 비닐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연에서 오거나 정제되지 않는 사물을 거래할 때 포장을 쓰질 않았어요.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웬만큼 간단하게 인간적으로 소박하게 만든 사물의 거래 과정에서도 포장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포장이 등장한 것은 인류 사회에서 음식치고, 준 음식치고 포장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약입니다. 약재 포장, 그 약재 포장으로부터 다른 사물의 포장이 확장되어 옵니다. 사물의 포장, 약재 포장 어떻게 하시는지 옛날 포장 다 보셨죠? 그 네모난 그 선지에다가, 그 선지라고 그러죠. 우리 한지라고 그러지만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한지라고 그러면 사실 안 돼요. 우리가 그 김치를 한국 거라고만 고집하는 것처럼 김치가 한국 음식이죠. 중국에도 김치 있는데 그 파우차에는 미생물을 이용한 게 아니라더라. 사천에 있는 건 그럴지 몰라요. 운남에 가면 우리와 동일하게 미생물을 발효시킨 김치들이 수두룩이 있고요. 우리가 있는 총각김치도 있고요. 뭐 마늘김치도 있고요. 오히려 심지어 간김치도 있고 별의별 미생물 발효김치들이 다 있고요. 김장국도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돼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김장국이 우리 김치 역사가 몇 년 되겠어요? 배추김치 역사가 400년이에요. 길어봐야 정확하게 말하면 300년이에요. 300년에서 대중화된 건 200년밖에 안 돼요. 모든 집에서 그렇게 배추김치 담궈 먹기 시작한 것은 150년밖에 안 돼요. 양반 집에서나 먹기 시작한 게 300년 정도예요. 또 일부 집에서만 시작 처음 했던 400년 전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전통이 앞서부터 쭉 있었기 때문에 삼국지에도 나오는 것, 삼국사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물론. 아무튼 여러 민족들이 공유하고 있는 게 참 많아요. 한지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그 고구려 역사도 마찬가지고. 고구려 역사가 우리 역사입니까? 우리만의 역사는 아니죠. 우리 역사긴 하죠. 고구려를 구성했던 수많은 민족들의 공동의 역사죠. 우리가 단일 민족이 돼가지고 여기에 살면서 고구려사를 우리만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순간 고구려를 함께 구성하고 그 조상들이 함께 활동했던 수많은 적어도 20여 개 민족으로부터 그 고대사를 뺏어버리는 결과가 되죠. 중국이 하고 있는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역사라고만 주장하는 것도 또한 잘못일 수 있죠. 아무튼 왜 여기까지 얘기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지에 싸서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표식이 이루어지죠. 표식이 이루어지죠. 그 표식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도장도 나오게 되고 또 약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영면주사 같은 걸 찍기도 하고 쪽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식용먹으로 글을 쓰기도 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핏 생각하면 여러분 빗살무늬 토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빗살무늬 토기에 빗살이 많잖아요. 예, 과연 빗살인지. 이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을 때가 신석기 시대인데 그때 빗살무늬 토기 안에 음식을 저장했다고 그러죠. 아무거나 넣었을까요? 바나나 따와 넣었을까요? 감 따와 넣었을까요? 사과 따와 넣었을까요? 사과는 그때 있지도 않았지만 여기에 넣었던 것은 인간으로서 당시로서는 정제된 최고의 정제 공정을 거친 식자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중한 게 들어가요. 예를 들어 쌀 그걸 재배를 해서 훑어내어서 다시 말려서 탈곡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먹을 때 또 열을 가해서 엄청난 정제 공정을 거치죠. 순수한 그 벼를 알곡을 가져와서 말려서 껍질을 까서 다시 그걸 다 물을 주고 그나마 또 씻어내고 열을 줘서 정제해서 먹잖아요. 근데 그냥 생사를 버벅버벅 씹어 먹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은 12살 못 살고 죽는 개가 됩니다. 과거보다 지금 인간의 수명이 길어난 건 의료 덕분도 있고 위생 덕분도 있습니다. 의료와 위생으로만 말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결벽을 떨어서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지도 모릅니다. 일정한 부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현대사회에 오면서 공업화와 더불어서 엄청나게 정제된 음식을 보편적으로 먹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불량식품이라고 불리는 것조차도 과거 시대 때 먹었던 것들보다는 훨씬 더 정제된 것입니다. 단 정제의 방향이 옳은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연주의에 거의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위험성을 알았을 때는 우리 세대는 지나갔어요. 웰빙이랑부터 시작된 이 잘못된 풍조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희생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자연주의의 역습으로부터 걸음을 돌려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포장지 아닌 얘기를 좀 드리면서 합니다. 이제 포장지 좀 들어가겠습니다. 포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포장이 복잡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차 포장한 거하고 약 포장한 거 혹시 비교해 보신 분 있나요? 과거의 포장자는 약 포장과 차 포장이 같아요. 즉 차는 약과 동일된 관점에서 동일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포장이 되어 왔던 겁니다. 단 보이차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산차가 아니라 덩어리 차였다 보니까. 산차는 지금도 오래된 100년 전통을 가진 차창 같은 데 가면은 옛날식으로 포장해 주세요. 그럼 그렇게 포장해 오죠. 근데 그렇게 포장되는 것이 멋은 있지만은 현대식 포장이 더 정제된 포장이죠. 포장. 과거식으로 예를 들어 그렇게 포장을 해오게 되면은 반드시 그 차는 다시 포장해서 꺼내서 그 돈 많이 들여서 주석관, 요즘도 주석관이 비싼데 당시에는 주석통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주석통은 말도 못하게 비싼 거예요. 그 물렁물렁한 주석을 손가락만으로 수축되는 주석을 그렇지 않을 정도로 합금을 시키고 그 안에서 위생상으로 문제가 없게 해서 밀봉이 잘 되는 정도로 다듬어서 요즘처럼 찍어내지도 못하는 시대에 갈아가지고 합금해서 나오던 시대에 주석통이라는 것은 매우 비싼 거예요. 그 안에다 넣어야만 유지되는 포장이었죠. 결국. 지금은 알루미늄 종이 포장으로 해보면 그렇게 주석통에 넣은 것보다는 10배가 좋아요. 그런데 지금도 주석관에 넣습니다. 왜? 폼 나잖아요. 있어 보이죠? 뭔가 실제로 그건 중요합니다. 내가 그만큼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차에 알루미늄 포장으로 그냥 그 원가 15원짜리 알루미늄 포장으로 넣기에는 좀 인건비를 제외하고요. 좀 민망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포장이 되어 왔는데요. 보이차의 포장의 역사는 여기 지금 그 일면으로 돌려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포장됐던 안에 뭐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전근대와 현대를 가릅니다. 이런 포장이 있다는 것은 근대와 전근대의 포장입니다. 이 내부에 뭐가 있느냐에 의해서 전근대와 근대가 갈라집니다. 이 안에 그냥 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한지, 선지라고 그러죠. 가장 이것도 선이 신선한 뜻이 아니고 조선용이 아니야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자연주의와 함께 국수주의의 극단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올 기미가 없어요. 돌아올 기미가 없어요. 아무튼 선지라고 합니다. 이 선지만 있는지, 선지 위에 뭐 글이라 써놨는지, 이 내용물 안에 있는 내용물에 의해서만 달라집니다. 밖에 있는 건 전근대와 근대가 동일합니다. 대나무는 자체로서 방부제죠. 자체로서 방부제죠. 대나무의 잎도 더 좋은 방부제입니다. 네, 그래서 장기 보관을 해도 또는 그 말에 싣고 환경이 열악한 조건 하에서 운송을 해서 먼 지역까지 가도 그 안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매우 우수한 재료입니다. 이 재료를 가지고 했다는 것, 이 외에 다른 재료가 없어서 마대자루도 옛날부터 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았던 이유는, 먼저 이걸 해고 그 다음에 했던 이유는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쉬워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운남섬 같은 데 남쪽을 여행하면은 대나무들이 많죠. 쭉 이렇게 자라고 있죠. 자연형으로 이렇게 자라죠. 굵으면서. 이걸 이제 봉황죽 또는 복미죽이라고 하죠. 봉황의 꼬리처럼 생겼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잎들이 이렇게 막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게 뚝뚝 떨어지면은 또는 따서 그걸 물에 담그죠. 물에 담궈 놓으면 부들부들해지죠. 그리고 물기가 완전히 빠지기 전까지 보관하고 있죠. 물기가 완전히 빠지기 전에 이게 탄력이 있는 정도에서 차를 포장하게 되죠. 그러려면 과거에도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 다른 포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 더 해서, 지금도 여러분이 먼저 보시면은 보이차 포장지를 보면 가끔 잘 펴보면은 포장지 대충 이렇게 글씨돼 있고 차 있고 이런 포장지 있다고 치면 말입니다. 이 포장지 이런 부분들에 가끔 얼룩이 져 있죠. 미처 수분이 덜 제거됐던 것이 빠르지 않게 마르면서 저절로 생긴 얼룩들이죠. 수분이 완전히 제거되고 나면 저렇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수분이 완전히 제거되고 나면 저렇게 만들었던 형태가 보존이 되죠. 수분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그 과정, 수분을 완전히 잃는 과정 속에서 일정한 습기 등과 만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것이 상대적으로 윗부분에 이렇게 있으면은 요 위에 있었던 거고, 요 아랫부분에 이쪽에 이렇게 있으면은 아래에 있었던 거죠. 가운데 있는 것은 조금의 흔적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포장을 할 때 얼마나 정제됐는가를 이해시켜 주는 것이 이분들의 포장의 단위 개념입니다. 내표 이런 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해하셔야 의미가 있어요. 들어갔을 때 이분들에게 있어서 그냥 포장하는 편리함에 있어가 아니라 이분들이 갖고 있는 하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별자리를 상징해서 포장을 합니다. 바로 칠자병자의 탄생입니다. 그분들에도 우리들과 비슷한 천간사상, 일종의 북두칠성을 좋아하는 신앙과 문화가 있었어요. 그 북두칠성의 문화의 가치를 이 포장 안에 넣습니다. 즉 7편의 차들로 이렇게 한 통을 만듭니다. 과거에 이제 쓰는 분들이 다양하게 쓰기도 했고 지금도 혼선해서 쓰는데요. 보이차의 한 통은 원래 이렇게 쓰면 맞을 것 같죠. 엄밀하게 이렇게 쓰는 것은 통용적으로 쓰는 겁니다. 보이차의 통은 실제로 살아있는 나무와 같다고 해서 이렇게 씁니다.
어쨌든 뭐 비슷한데 이렇게 한 통을 썼다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뭐냐 그러면요. 원래 따로따로 노는 것들을 하나로 집합시켜 놨다는 군집명사의 의미가 있는 통이에요. 이것은 이 7가지는 떨어질 수 없이 또는 그 단위에 따라서 완전히 묶여 있고 그 자체로서 하나라는 집합명사. 참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얘기가 있죠. 집합명사로서의 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차를 포장하는 첫 통은 이렇게 불러요. 즉 분진명 안에 있는 7가지를 각각 개별이 전혀 통일성 없이 그냥 편의상 떼지어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것을 12편을 12통을 하나로 엮어요. 12통을 하나로 엮어서 그걸 한 지라고 해요. 10간 12지 할 때 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절을 다 담은 거죠. 하늘을 담은 거죠. 사람의 계절, 즉 땅을 담은 거죠. 그렇게 포장에 신경을 쓴 사물. 전 근대에는 차 외에는 없어요. 그 어떤 사물도 고운 향수도 보석도 그 보석함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그런 급의 철학이 들어가진 않아요. 이것은 거의 통일하기보다는 비록 벗겨내고 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지만 과거에는 쓸모없는 것도 아니에요. 없는 집에서는 저 필기구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기념으로 이렇게 뭘 만들 때는 그 안에 있는 저기 여기다가 이렇게 글을 써서 차를 만들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그 이것 자체가 하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포장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의 그릇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릇도 보면은 여러분 이제 그 이도다완이라는 다완 아시죠? 모르시면 어쩔 수 없고 그냥 안다고 그냥 하고 넘어가죠. 세상사 모르는데 안다고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알아요.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어쨌든 안다 그러고 넘어가고요. 진짜 아시는데 안다고 넘어가는 걸로 간주당해서 기분 나쁘시더라고요. 넘어가요. 이도라고 부르는 일본식 이름이죠. 정호라고 부르는 한자로 불러도 역시 일본식 이름이죠. 순우리말이라면 가마거지가 되죠. 즉 신기라고 불리는 것이죠. 신에게 뭐 이렇게 그 제사할 때 쓰던 물그릇이었죠. 근데 여기도 약속이 있죠. 안에는 그 돌아가는 이 손으로 걸렸을 때 바깥에 돌아가는 이 물결의 수하고 겹수하고 안에 돌아가는 겹수가 있죠. 여기도 똑같아요. 바깥에 12개가 없으면 이건 이른바 정오다완 아닌 거죠. 바깥에 12선이 딱 제대로 걸리면 12선이 나오게 된답니다. 저절로. 잘 만드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근데 12계절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쏙 들어가서 위에 쏙 나오는 게 그게 뭐 이렇게 물바지도 중요한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잠유원을 의미해요. 밑에 굽이, 죽절굽이. 죽절굽은 잠유원을 의미하고 사대를 의미해요. 사물 구성 요소로서. 거기에도 그렇게 철학이 들어가요. 소중히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소중한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갔다면 이것은 이미 포장이기 전에 그릇의 개념에 가까워요. 물론 쓸 수 있는 실용적 기물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12통을 묶어서 하나의 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광줄이, 긴 광줄이 12개를 탁탁탁 넣어서 쫙 긴 광줄이가 되죠. 그 긴 광줄이는 길이가 또 정해져 있어요. 기가 막히게 또 84편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7편이 7편이 한 통이 되니까, 그리고 12이니까 84편이 되죠. 84편이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왜 얘기를 안 하세요? 딱 7척이 나와요. 7척 2m 10? 아닙니다. 옛날 고척으로 22cm 고척으로 156cm가 딱 나와요. 150 가만히 있어. 153가요? 죄송합니다. 뭐 그럴 것 같았어요.
제가 옛날 고등학교 갈 때 수학을 참 잘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주관식으로 풀면 점수를 주던 시대에 있어가 참 다행이었어요. 저는 산수를 못해가지고 풀면 다 틀렸어요. 공식은 다 맞는데. 그래서 그 100점을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 7척 156cm는 당시 사람들의 평균 키입니다. 그 자체가 사람입니다. 그 안에, 포장 안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소중한 하늘의 어느 부분, 자기들이 생각하는 12달의 소중한 부분,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 다 담겨있는 겁니다. 이 개념은 현대에는 모르겠으나 근대 보이차 포장에까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단 그것이 운남 소수민족의 문화에서 한족의 문화로 상당 부분 바뀌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것이 근대의 포장지들입니다. 근대의 포장지들이고 바깥에 기본적으로 잘 만든 것들은 저렇게 선지를 안 썼는데 선지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만 누가 언제 어떤 연고로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를 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차에 넣어서 떨어지지 않게 붙이는 공정은 쉽죠. 차를 만드는 그 밑에 차 조금 넣고 그 위에 깔면 되죠. 그래서 적절히 붙여서 이렇게 차를 만들어서 내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7편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7편 들어가는데 이 7편 자체의 무게도 재밌어요. 다 재밌는 어떤 함수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는 실과 12와 사람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변화해 옵니다. 이건 뭐 과거에 무슨 호 그러는데요. 그랬던 거죠. 과거에 그렇게 고기를 이렇게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또는 새끼줄에 대충 엮어서 줬던 거죠. 역시 비슷한데요. 네, 이 부분들은 이것도 40년대 포장지입니다. 40년대 포장지인데 이렇게 종이가 밖에 있는 것도 있죠. 지금은 대개가 밖에 없는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없는 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는 있는 것들은 국경을 넘을 때라든가 진공을 할 때 또는 이제 특별 목적으로 만들 때 이게 종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이제 종이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있지만 자신의 것을 설명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만든 차의 포장 단위로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다 보면 의미 없는 것도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디자인했을까? 여기에서 튀어나온 톱니는 몇 개일까? 의미가 다 있어요. 다음 부분 빼겠습니다. 우리 몸도 크게 보면 이제 이 제조 공장이라 가지고 온갖 다 집어넣으면 다 소화시켜줘야 되는 이 몸도 단순화시켜보면 한 마리의 거대한 강장동물이잖아요. 제가 늘 저는 그렇게 얘기 드려요. 입부터 구강부터 배출관까지 쫙 뽑으면 한 줄의 거대한 지렁이죠. 그 지렁이에 뭘 그렇게 대단하게 믿는다라고 거기다가 정제 안 된 걸 다 집어넣는지 그리고 탈 안 하기를 바라는지. 아무튼 이제 이 시대에서 이게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현대와 근대 사이에 있는 시기로 넘어오면 이렇게 포장지가 바뀝니다. 이 포장지에서 요렇게 바깥에 있는 테두리는 어떤 것은 테두리가 이렇게 좀 좁고 어떤 건 넓죠. 근데 사실 재면 다 똑같아요. 재면은 이 길이는 다 표준이에요. 1949년 이후 다 표준화된 표준이에요.
표준이고, 요 표준은 뭐냐 그러면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차가 요 범위보다도 줄어들면은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이보다가 너무 지나치게 넓을 때 이 문자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쓰는 이 문자의 위치도 매우 중요해요. 이 범위보다는 이게 큰 경우죠. 요만큼 나왔지만은 딱 요만큼이죠. 글 반만큼밖에 안 넘어갔죠. 이 글자 범위보다도 넘어가게 되면 그 역시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규준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물론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화된 중국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만, 여기에도 엄청난 그 연구가 있었어요. 이 토론 과정에 대한 얘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철학적 토론이 오가요. 심지어 이런 것을 토론하는데 당대, 지금은 전대라고 봐야죠. 전대에 내노라 하는 국가급 철학자가 2명이나 붙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전문적인 분들이 붙어요. 무려 11명이나 되는, 우리로 치면 석좌 교수급 이상의 11명이 붙어서 낸 결론의 포장지예요. 이것을 중차폐 또는 8중차폐 포장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범위는 요렇게 해야 무게도 안 넘어가는 게 있고 뭐도 있고 하는 규정이 매우 많아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것, 요 부분을 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등장했던 요 포장지는 갔다 올 수도 있죠. 아니 반대. 예. 그 보면 여기 7자 병차라 돼 있죠. 7자 병차라 돼 있는데, 다시 넘기실래요? 여기 보면은 8개예요. 여기 7자 병차라는 표현도 이제 뭐 없긴 하지만은, 근데 이것 자체를 이렇게 하면서 7이라는 숫자를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한족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인 8로 바뀝니다. 9089회, 문왕8괴의 그 중국인들이, 한족들이 가장 완벽한 도형적 수리적 의미를 가진 8로 바꿔버립니다. 여기에 원래 지도논의에서 여기에 북두칠성 모양을 상징화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걸 4개가 더 알려졌어요. 안 됐죠. 그래서 여기는 점 28개가 더 알려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별인데 좀 독특한 별이에요. 그걸 주장했던 사람도 물론 중국 한족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부부간의 논쟁이었습니다. 부부간의 논쟁에서 남편이 이겼어요. 그 석좌급 교수 중에 한 명은 양사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양사성은 누구냐 그러면 양계초의 아들입니다. 양치차오의 아들입니다. 변법 자강운동의 사상적 기초를 낳았던 강요의 아들로서 실질적으로 손문의 활동이 가능하게 했던 모든 사상적 기초를 놓은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 양계초의 아들 양사성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수석 졸업자죠. 지금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의 부인은 더 위대해요. 임회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임회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중국 최초의 현대미술 전공자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둘이 그 하버드에서가 연애해가지고 이렇게 부부가 됐는데, 그분의 뭐 유명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중국 가시면 이렇게 도안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인민대회로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런 휘장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중국 국휘라고 그러죠. 국가휘장이라고 그러죠. 국가휘장 디자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별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28개의 별을, 아까 홍태창처럼 28개의 성벽 대신에 그 28개 별을 쓰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걸로 바꿔버려요. 근데 둘이 그렇다고 싸운 건 아니고 결국은 아마 뒤에 또 다른 배경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요. 이 두 사람은 그 건축학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남편인 양사성은 오늘날 중국 국가의 노래를 작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중국의 고건축물들을 3,000개나 돌아다니면서 이미 지어진 건축물들을
새로 짓는다 생각하고 설계도를 다 그렸어. 그래서 지금 중국도 웬만한 건축물들 불나면은 그 설계도 갖다가 바로 지을 수 있어. 우리 남대문하고 좀 처지가 달라요. 그래서 그 중국 고대 건축물들을 현대화시킨 부부들이에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7이라는 숫자를 싹 없애버려요. 첫 디자인에서 없애버리고 8이 들어가요. 8의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안에 있는 요 범위는 차를 뒤집었을 적에 예전에 차를 어떻게 만든지 아시죠? 이런 이제 그 면 보따리 안에 이거 단단합니다. 단단하게 몇 겹을 했고요. 그 안에 이렇게 차를 가볍게 좀 풀고 그 안에 이렇게 그 자기의 상표를 넣고 그리고 차를 꽉 채워가지고 넣어가지고 눌러가지고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납작하게 만들어 이걸 계속 잡아가지고 베베베베 틀어야겠죠. 베베베 틀 상토처럼 틀린 부분이 가서 눌리는 부분이 나오겠죠. 요 부분의 범위가 요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불량품. 그래서 정확하게 균형 안 잡히고 나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것까지 다 정해져 있는 포장지. 이것이 현대 포장지인데 7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포장지 안에는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자기들 민족만의 것일지는 몰라도 그 사상과 문화를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강박관념을 가진 사물이 당시 중국인들에게 보이차였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거는 유지하고 요건 수출단이잖아요. 중국 사업공사, 운남성공사. 그러니까 중국에서 차를 팔아먹는 회사 중에서 운남성 회사인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됐죠. 요걸로. 여기 보시면은 중국 전체적으로 운남성에서는 차를 하는 회사가 있고 국영회사죠. 다. 전국적으로 뭐 다 있었던 거죠. 그걸 총통합시켜서 하나의 농수산물 중앙회사로 만들어요. 그게 바로 중국 토산 축산 수출입이죠. 진출구 공사로 만들어요. 거기에 운남성은 차를 주로 다루는 분회사가 돼요. 요게 만들어지면서 요게 포기가 돼요. 그러면서 운남 칠자병차의 이름을 되찾아오게 돼요. 되찾아오는 건 언제? 대약진이 끝나고 났습니다. 대약진이 끝나기 전, 대약진 운동이 끝나면서 이 7이라는 숫자를 되찾아옵니다. 요거는 대약진 이후에 각 민족들에게 나름대로 다시 그 민심을 달래야 되잖아요. 민심을 달래는 차원에서라도 각 민족들과 각 지역에 독자성을 부여합니다. 그때 다시 재디자인이 되면서 완전한 현대 민영화 이전까지의 보이차의 포장지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자인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일어났던 이 디자인을 이른바 여기 그다음에 여기 출구 입구자 요 두 개를 둬가지고 구자도 여기에 비해서 크고 중자도 거의 중자도 보면은 거의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입구자도 이렇게 크게 돼 있고 작게 돼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큰 입과 큰 중자로 돼 있다고 해서 대구중이라고 합니다. 초기에 제 첫 번째 1960년대 후반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이 대략 10년 정도 쓰이는데요. 정확하게는 70년대 초반까지 쓰이다가 70년대 중반에는 남아있는 것들을 계속 씁니다. 그리고 70년대 중반부터는 새롭게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밑에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은 여기 뭐 황인이 독립 나왔어요. 예, 아까처럼 보자면 빨간 도장 찍혀 있으면 국민이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 도장 찍혀 있으면 녹인이고 누른색 도장 찍혀 있으면 황인이죠. 이건 이제 황인인데 왜 이런 포장이 돼 있을까요? 녹색이 있잖아요. 나중에 포장지기도 해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미 이거는 황인이긴 황인이지만 뭔가 포장지도 70년대 초반 포장지가 아니죠. 아까 말하면 이 중자, 구자가 머릿속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자, 이 구자죠. 이건 포장지는 70년대 중후반 포장지인 거죠. 최소. 근데 왜 그럴까요? 재포장된 거예요. 무역을 할 수 없으니까 재포장된 거예요. 그리고 왜 요거밖에 없을까요?
요걸 없애야 메이드 인 차이나를 없애죠. 요 밑에 어떤 설명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까지 1960년대 초반, 60년대까지 또는 70년대 초반까지 나왔던 차들 속에는 상당 부분 요 밑에 어디에서 만들었다는 어떤 설명도 없는 요런 표시가 많아요. 홍인에도 앞 다시 돌려보실래요? 홍인에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역시. 근데 보면은 뭔가 정확하게 네모가 아닌 것 같죠? 잘라냈을 것 같은 느낌 있죠? 주문 당시부터 잘랐던 어쨌든 간에 원래부터 없었던 게 아닌 있었던 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줄 알았어요. 우리가 몇 년 전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근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자른 거구나. 잘라낸 거구나.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포장지는 바로 70년대 그 중후반 포장지고요. 요거는 70년대 초반 차이지만 거의 70년에 가까운 차이지만 요거는 그 포장지를 누군가가 재포장했던 말이죠. 다음에요. 요렇게 이제 녹인이라고 하는데, 여태까지는 아직까지 그 녹인, 황인, 홍인 시기까지는 완전하게 포장지가 안정이 안 돼요. 완전하게 포장지가 안정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보면은 지웠는데 갑급 이런 게 나오는데, 갑급. 그럼 을급도 있다는 이야기잖아. 실제 을급도 있어요. 그런데 갑급, 을급을 이 차를 만드는 원 공장에서는 이 포장지를 만든 적이 없다. 역시 재포장된 거지. 홍콩에서 재포장된 거. 너 홍콩이 당시에 그 잘 살았습니까? 운남성이 잘 살았습니까? 당연히 홍콩이 잘 살았죠. 포장지도 엉망인 걸 갖고 가서 더 좋은 포장지에 더 좋은 물감으로 더 선명하게 만들어낸 것이 홍인 녹인이에요. 홍인 녹인은 원래 중국에서 포장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포장 자체가 다 그 모습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역시 확인해 본 결과 원래 포장도 그리고 비슷했는데 홍콩 사람들이 조금 고쳐서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갑급, 을급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없었고요. 이런 건 보면은 너무 현대적 미술로 디자인을 했죠. 이런 글자체를 미술자라고 합니다. 미술체. 미술자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글씨를 이렇게 조금 현대 폰트화를 시켰죠. 이걸 이제 그 녹인 원차라고 하는 녹인 원차 칠병이라는 데 있는데, 이 차는 왜 이렇게 포장지를 특이하게 했을까? 이건 쓰고 남은 걸 썼는데 이걸 왜 특이하게 했을까? 특이한 차기 때문에 처음으로 현대 기술을 적용해 보려고 덤벼든 거예요. 차를 누르는데 사람이 일일이 누르고 돌로 누르고 하니까 너무 힘에 겨운 거예요. 이건 안 맞잖아요. 대약진의 이념과 안 맞잖아요. 대약진은 대량 생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지난번에 10급, 1급부터 10급까지 차협이 전부 다 대약진 시기에 중국의 편의주의와 맞물려 있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신기술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철병이에요. 갖다 그냥 좋은 압력과 팡팡 찍으면 되지 뭘 일일이 손으로 돌 위에 놓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심지가 뒤에 박혔을 때 이 면포의 길이도 다 규정이 있거든요. 면포 길이에 따라가지고 여기 말았을 때 얼마만큼 들어가야 여기가 전체적으로 발효가 진행될 때 이 가운데가 동시에 균등하게 발효가 진행되는 그 두께가 있거든요. 다 그냥 완전 원반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가운데는 발효가 너무 늦게 진행돼서 차에 균등 발효가 진행 안 되거든요. 미생물의 분포도가 일정해지질 않거든요. 근데 그런 까지 고려한 것이 등 뒤에 살짝 이렇게 파는 것, 물론 예전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이고 뭐고 떠나서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돌을 갖다 100개 쫙 갖다 놓고 그거다 탁탁탁 갖다 놓고 얹고 사람 일일이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올라가 보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잘 안 돌아가요. 생각외로 여기 위에서 트위스트를 쳐도 잘 안 돼요. 금방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효율이라 여기고 전대 효율을 이해 못하고 쇠 3톤 가까운 압력을 팡 줘서 소련제 압력기로 눌러버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차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로서는 영광찬 새로운 사물이 나온 거예요. 포장도 당연히 새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술자라고 하는 독특한 디자인을 맡깁니다. 이 디자인을 완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을 완성한 사람은 당시 20대 후반의 미술학도였습니다.
이 디자인을 완성하고 나서 국가에서부터 나름대로 이름이 났어요. 이 사람의 미술 성향은 전혀 이런 쪽과 상관이 없는, 설계하고 상관이 없는, 디자인하고 상관없는 미술가예요. 그냥 당시에 그냥 미술한다고 하면 이건 다 잘할 줄 알지 꼭 디자인. 과거 여러분 책 포장지 생각해 보세요. 책 표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좀 그림 좀 아는 사람들이 디자인하면 됐어요. 근데 80년대로 넘어오면 미술 전공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은 걸로 됐어요. 90년대로 오면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 하는 게 됐어요. 그러듯이 그때 미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눈 뜬 거예요. 그래요. 이분이 원래 비슷하긴 하지만 이분이 그린 그림이 여기는 없고요. 운남에 가면은 여러분들 그림들 중에서 컬러풀하고 아주 채색도가 높고 선명한 원색을 쓰고 있는데 약간은 기하학적인 하면서 이게 무슨 샤가리야 피카소야 이런 그림 본 적 있습니까? 운남 중치화라고 합니다. 그 정소강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20대 후반에 디자인합니다. 지금 그분 작품 80억씩 하죠. 물론 이제 그런 거 복사본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복사본 같은 경우 화장실 입구에 붙여놓으면 매우 아름다워요. 복사본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신 디자인이 등장합니다. 녹인까지를 하면서 대약진 시기에 무슨 짓을 했는가 알 수 있어요. 일단 완전 중국화를 시켰다. 실을 제거했다. 그리고 팔을 도입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함께 새로운 디자인을 그 안에서 좀 재주를 부려봤다. 철병으로 만들고 나니까 보세요. 크잖아요. 밖으로 좀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남은 게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꽤 남아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거 보세요. 그냥 겨우 안 넘어갔어요. 겨우 안 넘어갔는데 그래도 얼마나 세게 눌렀으면 두께도 이거 훨씬 얇아요. 무게를 달아보니까 무게는 여전히 400g 나와요. 지금도 370g씩 나와요. 근데 지금도 여기 있는 차들을 끌을 갖고 드라이버 갖고 이렇게 망쳐 때려가지고 깨지질 않아요. 끌을 넣고 쪼개야 돼요. 아직도 전혀 발효가 안 돼 있어요. 그냥 화석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워낙 이쁘니까 사셔가지고 아까우시면은 살려가 포장도 살리시키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뒤에다 긁어내가지고 시계를 만드시면 되죠. 고급 시계가 되겠죠. 다음 방법. 이제 60년대 차로 넘어왔습니다. 60년대 차로 넘어왔는데, 즉 그러면서 대약진 시기 이후에 이제 포장이 등장하고 여기에 이제 원래 여길 잘라버린 거죠. 잘라버리기 전에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들도 예전에는 안 만들었거나 없앴거나 한 이유는 얘들이 무슨 공장이 뭐 중요해. 국가가 하고 있는 기관 여기 진출공사가 있는데 그래서 무시했죠. 이제는 표시해주죠. 어느 지역에 있는 서상판납에 있는 즉 서상판납 다이족 태족 자치주에 있는 맹해 자창에서 출품함이 이제 주소가 쓰이죠. 그러면서 이것 자체의 디자인이 보편적으로 등장합니다. 60년대 차에 이제 후반부터 나타나는 거죠. 확인되고 있는 건 66년, 67년부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다는 것은 있지만 말은 없지만 역시 포장지는 구와 중이 큰 대구중 포장지를 쓰죠. 대구중 포장지에 쓰게 되고 그래서 이건 이제 70년대 초반 이전 차인 거죠. 아무리 늦어도 남은 걸 썼더라도 70년대 중반 이전 차인 거죠. 물론 아닐 수 있어요. 껍데기만 사다가 80년대 차를 포장하면 되죠. 그런 것들도 무수히 많았으니까요. 어쨌든 여기도 보면 달라요. 여기도 보면 이 글자 외에는 아무런 다른 문양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의 특징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요. 보통 우리가 출자를 가지고 이해를 해요. 이 출자가 날출자를 다양하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디자인상으로. 날출자를 이게 날출자지만 또 변형을 시킨다면 중국 사람들 글자 변형시키는 데는 다양한 능력이 있죠. 옛날부터 같은 복자를 100개로 쓰고 목숨 숫자를 100개로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인들은 애초부터 서체에 대한 연구가 깊이 진행되어 온 민족이에요. 처음부터 각골문에서부터 청동, 금문,
전서, 예서, 해서, 행서, 행초, 초서 등 거쳤잖아요. 지방체가 다 있잖아요. 누구누구 체가 있잖아요. 서법이 굉장히 발전하다 보니까 글자가 다양한데 이 출자도 디자인하면서 요렇게도 디자인해보고 또 뭐 요렇게도 디자인해보고 또 아니면 그냥 조금 하지만 그냥 요렇게도 디자인해보고 그냥 요렇게도 해보고 심심하게 띄워도 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가지고 요거는 위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안에 이렇게 차가 묻어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이거 탈 수 있어요. 세상에 못하는 건 없어요. 아무튼 그 출자의 모습을 가지고도 이제 연대를 알 수 있어요. 되게 넓게 보면 이렇게 위에 있는 산, 아래에 있는 산 나눠가지고 산이라고 불러요. 소산, 대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70년대 중반 이전 거예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70년대 중후반 거도 왜냐면 만들어 놓고 나중에 쓰는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의 당시 현실에서 이걸 버립니까? 언제 또 쓸지 모르는데 계속 쌓아놓죠.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소산, 대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70년대 중반 또는 중후반 이전에 만들어진 차들의 포장지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쓰던 시기에 소산, 대산을 쓰던 시기에 포장지에 왜 아까 포장지는 되게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 포장지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종이라는 게 여러분 몇 가지가 있는 게 아시죠? 전지가 국전지가 있고 사륙전지가 있는 거 아시죠? 사륙전지를 인쇄해서 잘랐을 것이냐 국전지를 잘랐을 것이냐에 따라서 책의 판형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사륙 국배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그냥 국배판이라고 하고 이러잖아요. 책 크기도 마찬가지로 종이 크기에 따라가 썼는데 당시에는 우리가 쓰는 의미의 국전지를 썼어요. 국전지에 인쇄를 해서 자르게 되면 요 크기의 모습이 나와요. 요 크기의 모습이 나오고 바로 날출자 중에서 여기서 보면은 소산대산인데 요쪽으로 딱 요 소산대산이죠. 요렇게 크고 작은데 한쪽으로 좀 더 썰려 있죠. 이렇게 요쪽이 가깝고 요쪽이 조금 멀죠. 요런 식으로 돼 있죠. 즉 초기가 중에서 초기에 계시죠. 이렇게 근데 어떤 건 열었는데 70년대 차인데요. 뭐 좀 열었는데 70년대 중반 이전이라는데 이렇게 턱 튀어나왔어요. 절대 그런 차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굳이 드리는 것은 왜 차를 만들 때 뭐 고수차를 갖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봐요.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자 미술기 얘기를 한번 꺼내보고 싶어요. 오늘은 그냥 내리기 그냥 갈게요. 미술기 얘기를 꺼내보고 싶은 게 오늘날 미술을 주는 직업으로 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한국 사회 5천만 명 가운데 몇 분 될 것 같아요? 치킨집 사장님이 많을 것 같아요. 미술을 준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미술 준 전문가가 많으실 것 같아요. 동네 피아노, 바이올린 가르칠 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비슷해요. 미술을 그 직업 내지 준 직업으로 해서 사시는 분들이 3만 명이 넘어요. 대한민국 서민의 1000명 가운데 1명은 미술 전공자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리는 미술품들 가운데 정말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협회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전업적으로. 역시 한 4,000명 돼요. 근데 미술품을 수장하는 전문 애호 수장가는 몇 분 될 것 같아요?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관심 있으면 갤러리 가서 보고 오고 관심 있으면 사기도 하고 이러는 분들. 상당한 취미를 갖고 적어도 미술 시장 안에 들어있는 고객분들이 몇 분 될 것 같아요? 10,000명 안 돼요. 10,000명 안 돼요. 그냥 유명하다 그러면 구경 오는 정도 말고 정말로 이렇게 미술이 거래되는 시장 안에 있다 그러면 10,000명이 채 안 돼요. 소비자와 공급자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예요. 아니요. 소비자에 비해서 공급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시장이 왜곡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도 보면 정치도 왜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정치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진정 소비하는 사람보다 적질 않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자기들의 논리에 맞춰서 정치를 소비자의 정치학이 아닌 공급자의 정치학으로 중고등학교 때 가르쳐놨어요. 제도적인, 법률적인 민주주의를 다 가르쳐놨어요. 그걸 배워가지고 나온 이상에는 국민들이 소비자 중심의 정치학을 배운 게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정치학을 배워나왔기 때문에 전부 그 공급자들이 다 고수잖아요. 골프장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프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 소비자 중심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보이차도 지금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인구가 우리가 시장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생산자만 알아도 될 충분한 이야기가 그것이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는 얘기로 되어 있고 소비자들이 진정 알아야 되는 이야기는 무관심해요. 소비자는 소비자로서 알아야 되는 소비자 관점의 이야기가 있고 애용자죠. 그리고 생산자는 생산자로서 알아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둘이 만나야 되죠, 물론. 그리고 그 둘이 만나는 사이에 학문적으로 만나야 되고 합리적으로 만나야 되고 공개적으로 만나야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보이차를 이야기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이건 어떤 거다 저떤 걸 판단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자꾸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영원히 자신이 이건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한마디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소비자 중심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이야기의 출발도 좀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꺼냅니다.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무튼 보시고 여기에 대구중이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포장지에서 이 출자가 소산 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70년대 중후반 이전의 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인쇄물은 중반 이전에 생산된 인쇄물입니다. 이건 중차폐라고 해놨는데요. 앞에 거 다 중차폐예요. 다 중차폐예요. 지금 그림으로 홍인이후 보고 있는 건 다 중차폐예요. 다만 굳이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앞에 것은 대개 맹해 차창에서 나온 것인데 비해서 하관 차창과 본명 차창에서 이렇게 많이 썼어요. 부분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요것도 이제 시기가 달라요. 요것도 7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포장지가 바뀝니다. 즉 정확히 언제를 기준으로 바뀌느냐 78년을 기준으로 포장지가 바뀝니다. 적용돼서 많이 쓰기 시작한 건 80년을 기준으로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뀌기 것은 78년에 바뀝니다. 언제죠? 그때가 문화혁명의 종결 시기에 바뀝니다. 문화혁명이 종결되면서 이 왼편 포장지에서 아란송편 포장지로 바뀌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중국 중앙정부의 그 당시 문화혁명 때 이루어진 가장 거대한 성과 가운데 하나가 놀아치고 있죠. 문자에 간단하죠. 문자에 단순하죠. 이른바 우리가 부르는 간체자 또는 간자체라고 부르는 글자의 등장이죠. 이것 때문에 한국 분들이 한자를 좀 알아도 처음엔 중국 가면 당황스럽죠. 어떤 것들은 보면은 이게 뭔 글자지? 내가 한자를 중국 애들만큼 아는데 뭐 이런 글자 써놓고 이런 글자 딱 써놓으면은 이게 계산할 배짱인가? 경찰할 때 경찰을 이렇게 없애놓은 건가? 아니잖아요. 성인성자잖아요. 이 성인성자를 이렇게 써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거죠. 황당스러운 것들이 많죠. 제가 가장 당황스러웠던 거. 여러분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최택이 사인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최택이라는 바둑도 사인해주는데 물론 이제 그 친구가 드라마에 나오는 친구가 언제 한자를 배운 세대가 아니니까 잘 쓸 수 없죠. 근데 문제는 최자 말고 택자를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인할 때 탁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영화관에 사인할 때. 자, 중국 딸들만 간단한 걸 배웠나 그러는데 어쨌든 너무 당황스러운 차이죠. 이것의 노택자의 이 부분은 이거 자체는 이거 자체가 발음이죠. 이 발음 때문에 우리는 그 탁이라는 발음이 와서 결국은 탁이 나중에 택이 되지만 한국에서는 원 발음은 한국의 탁이었습니다만 근데 중국에서는 현재 발음이 탁이 아니고 쩌가 되죠. 요것은 척자죠. 쩌로 가기 쉽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발음이 다른데 다른 게 갖다 붙인 것 뿐이에요. 전혀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많죠. 아무튼 간 자체를 보편화시키고 번 자체를 버리게 합니다. 그것이 문화혁명입니다. 문화대혁명기는 문화대개조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중국이 문화혁명만 없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으로도 생각합니다. 모든 1949년 이후부터 그 78년 또는 80년대까지의 모든 과오를 전체적인 시기에 골고루 주지 않고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덤태기 씌운 것이 문화혁명 대비판입니다. 모택동 시기에 대약진 시기가 더 문제가 컸을 수도 있고 그 이전 시기가 더 컸을 수도 있고 그 중간 사이가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 사회 구조가 갖고 있는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 시기에 다 덤태기를 씌운 거죠. 물론 덤태기 씌울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씌웠지만 문화혁명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비판받는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때는 간체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간체자를 이렇게 쓰는 시기. 여기는 뭐 간체자를 쓸래야 쓸 게 별로 없죠. 문자가 있는데 요거까지 간체로 쓴 것도 있어요. 여기 지금 없는데요. 요거까지 간체로 쓴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완전 국영 1차 창인 권명차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만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간체자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면 중국 국자 간체자죠. 토사라는 산자 밑에 날생자 없죠. 요것도 없죠. 진출가 진짜 나갈 진짜를 이렇게 그 위에를 그 세출을 갖다 밑에 꾸물자로 바꿔놨죠. 요렇게 다 바꿔놨죠. 그래서 요것을 간체자. 근데 그 앞에 있던 찍어보니까 쇠로 찍으니까 얼마나 빨리 찍어야 먹는 놈이야. 고생하던 말들 알게 뭐예요. 찍어놓으면 그만이죠. 그래서 철병이었죠. 철병인데 불평불만이 돌았겠죠. 엄청 세게는 안 찍고 그 강도를 좀 낮춰요. 강도를 좀 낮춰가지고 미술자 앞에 있는 철병보다는 조금 강도를 낮춰서 그래서 철병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요 테두리가 딱 맞을 정도죠. 걸릴 정도죠. 그래서 요것이 이른바 간체자 철병입니다. 간체자 철병은 앞에 있는 미술자 철병보다는 조금 덜 압력이 가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철병들보다는 압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발효도를 보면은 80년대 차와 60, 70년대 차인데 발효도가 지금 비슷해요. 오히려 이게 더 부드럽기도 해요. 그러나 이거 못 먹는 정도의 차는 아니고 상당히 훌륭한 너무 늦게 발효되는 따라서 그 다름의 매력이 있는 차이긴 합니다. 근데 뒤에 오면은 이제 전부 다 번자자가 다 돌아가죠. 원래 글자체가 다 돌아가죠. 이게 이제 문화혁명이 종속됐다는 거예요. 종결됐다는 거예요. 이 포장지 안에도 중국의 역사가 현대사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포장지도 보면은 이 간체자보다는 옆으로 더 나와야 돼요. 왜 이럴까요? 더 커야 되는데 압력을 덜 줬으니까 더 두껍고 더 넓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비슷해 보일까요? 이거는 간체자는 단단하다 그랬죠. 포장을 열어봤습니다. 구경하려고. 열어보고 다시 싸면 되잖아요. 열어봐가지고 보니까 이 털어봐도 부스러기도 안 나오고 부러뜨리면 티날 것 같고 그냥 다시 싼 거예요. 그대로예요. 이거는 보니까 툭툭 털어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부스러기도 나오거든요. 나온 김에 여기 조금 더 손으로 싹싹싹 긁으면 더 나오죠? 그래서 이것저것 긁어 먹었습니다. 재포장된 거. 왜? 재포장 안 할 수가 없어요. 거품도 해야 되고요. 하다 보면 떨어져 나오는 거, 적어도 병차와 관련해서는 거품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요, 그거는 옛날에 이후락이 얘기한 거잖아요. 돈을 만드는, 떡을 만드는데 떡국물이 안 묻을 수 없다고. 부스러기 흐르는 거 다시 집어넣을 필요까지 없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된 거고요. 일단 보시죠. 아직까지 종이는 뭐죠? 사륙전지가 아닌 국전지를 썼습니다. 요렇게 국전지를 쓰면서 맹의 자창에서 또 다른 차를 만들어낸 시기가 옵니다. 요런 것을 이른바 이제 가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런 걸 썼죠. 나중에 오면 이게 더 커집니다. 사륙전지를 쓰니까. 옆으로 공간이 많이 생겨요. 한번 더 쭉 넘겨보실래요? 네, 그렇죠? 공간이 많이 생겼죠? 사륙전지를 쓴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보시죠. 요것은 이제 보면은 포장지 자체가 전부 다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것들은 70년대 중반 이후란 얘기죠. 되게 중반쯤이란 얘기죠. 소부중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70년대 중반부터 있었기 때문에 70 중반 거라 볼 수 있는데요. 내부를 보니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역시
아까 있었던 소산대산이에요. 밖에 걸 갖고는 이해하기 좀 어려울 때는 안에 걸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소산대산. 1차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런 작은 그 내비들을 소내비라고 부릅니다. 다음요. 여기는 보면은 조기에 나온 것들이어가지고 역시 대구중이 있고 소구중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들은 소구중이고 위에 있는 것은 대구중이죠. 그럼 아직까지 그 안 바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소구중과 대구중 사이에는 묘하게 포장지의 내용이 또 다른 데가 있습니다. 소구중에 한번 차가 끝나는 부분에 C가 시작되죠. 운남이 시작되는 바로 아래 N과 N 사이가 갈리죠. 대구중에 가보면 좀 다르죠. 앞에 있는 큰 N이 시작되죠. 차가 시작되는 부분에 C가 이렇게 돼 있죠. 즉 영어가 조금 압축돼서 안으로 들어간 것이 조기형이고 조금 늘어나서 N이 하나 밖으로 그리고 C가 안에 있는 것이 톡 튀어나온 것이 동백에서 끝나는 것이 이것이 소구중입니다. 근데 이걸 가짜로 잘못 만들어가지고 위에 거는 한다는 게 위에 거는 막 이걸 뺏기고 밑에 거는 이걸 뺏기고 이래버리면 이제 전문가들이 보면 웃기게 되는 거죠. 반대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허다합니다. 뭐 허다해도 저는 상관은 안 합니다. 포장지가 잘못되어도 안에 내용물이 훌륭하면 훌륭합니다. 뭐 꼭 갔다가 박찬호 선수가 꼭 81번 달고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끔 없으면 뭐 71번 달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81번 맞나 모르겠네요. 제가 그쪽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한 지의 무게들이죠. 30kg. 외형 무게 33kg. 다음에요. 84편의 무게가 30kg라는 이야기입니다. 30kg는 뭐죠? 양쪽에 다 하면 뭐죠? 그 60kg죠. 60kg는 사람의 평균 체중이죠. 그리고 말이 감당할 수 있는 운남의 조랑말이 감당할 수 있는 평균 그 부하량이죠. 그리고 그게 뭐죠? 열관이죠. 관이라는 것이 광주리라는 뜻입니다. 황강주리에 그 건조한 그 식물을 담았을 때 나오는 무게입니다. 6kg죠. 한 관이 60kg니까 10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언가를 꿰는 또 이제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뭘 꿰는 게 있어요. 그 꿰었을 때의 무게도 6kg고 그런 기준이 이제 도량형으로 있는데 그 도량형이 연결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70년대 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혁명 전과 후에 걸쳐져 있는 차들이죠. 보면은 대구중이죠. 나머지는 소구중이죠. 소구중이지만은 이건 70년 중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내부에 나오는데 보면 출자가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은 소산대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건데 종이는 다양하게 써요. 어쩔 수 없이 온갖 종이를 다 쓸 수밖에 없어요. 종이란 걸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종이가 너무 귀했어요. 우리 이무렵에 하더라도 종이에다가 감히 그 소고기를 못 싸줬어요. 집에 묶어주던 시대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 종이가 어디 있겠어요? 종이는 아까운 대로 최대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만들 때 들어간 종이 다르고 저차 만들 때 들어간 종이가 달라서 종이를 갖고도 망문이다, 줄문이다, 아니면 두꺼운 부지다, 박지다 뭐 이렇게 다 구분을 해요. 그리고 이 미제종이다, 안희성 종이다, 복번성 종이다 갖고도 구분을 해요. 물론 백견해가지고 조작을 하다 보면 얼마인지 하지만 그것도 종이를 어디까지 본 사람들한테는 뭘 나중에 광동에서 만든 종이네. 박쥐는 박쥐인데 광동 종이구만. 복건성 종이가 아닌데 무슨 누가 인쇄해서 인쇄해준 데가 있죠. 옛날 차 포장지를 그대로 재현해주는 차표 공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광고까지 했었어요. 가짜 포장지 만들어주는 그런 포장 공장에서 노리는 중요한 대상지가 한국과 일본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스님들이었어요. 대만이나 홍콩의 분들이 한국 스님들은 돈 많은 분으로 알고 있어요. 앞에 제일 먼저 호급차를 한 통씩 사가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충 그 종용해서 좋은 말로 하면 다 받아들이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돌아가서는 자기가 모든 권위자인 것처럼 다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수행 전문가입니다. 차 전문가가 아닙니다.
약은 약사에게, 실은 의사에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차는 차 전문가에게, 수행은 수행 전문가에게, 스님은 수행 전문가이지 차 전문가가 아닙니다. 5분 얘기라고 전문가 5분 얘기라고 말이 꽉 막히시는데 왜 스님은 수행 전문가고 철학 전문가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법대를 다니거나 이공대를 다니면 한 줄 알면 한 줄밖에 못 씁니다. 대충 정치학과나 사회학과를 다니면 한 줄 알면 5줄을 씁니다. 뭐 과학을 한 사람들도 한 줄 알면 한 10줄은 씁니다. 그런데 철학한 사람은 한 줄 알면 앞뒤를 다 채웁니다. 철학하는 분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모든 영역에까지 한 줄 아는 걸 가지고 전문가 해설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당신의 수행 세계에서 100년 쌓은 공덕을 하루아침에 까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떤 경우 당신이 준 전문가를 할지라도 종교하시는 분들, 수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문가의 자세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소비자 중심, 어떤 권위도 없는 토론하고 비판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소비자 중심의 차시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앞에 이제 번호는 차 번호에 매겨진 것들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차의 일련 번호, 즉 번호급 시기의 차들입니다. 이 차가 대략 문혁 이전 시기의 마지막 차가 되겠습니다. 앞에까지가 다 문혁 시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문혁 시기 이전 차라고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출전형도 선명하게 보이는데 소산대산입니다. 여기는 찍혀서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는데 이제 80년대 넘어가면 안에 뭐 여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소산대산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포장지는 보면은 소구중이죠. 소구중이고, 소구중으로서의 이 C가 요 밑에 걸려 있는 거, N자 사이즈가 다 맞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당시로 보면은 가장 하급 차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대역종으로 만든, 요즘으로 보면 가장 훌륭한 차입니다. 당시로 보면 잎이 크기가 결정하잖아요. 세 번째 있는 팔이 차엽의 크기의 급수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있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팔이 8급 차엽이라는 얘기죠. 주로 큰 차엽이라는 얘기죠. 조금만 집어넣으면 차 만든다는 얘기죠. 가장 싼 차죠. 앞에 한번 되돌려 보실래요? 7호 사이 4급 차엽이죠. 비싸겠죠. 포장지도 다양하게 달았어요. 다시요. 아니 계속 그 방향. 7호 7급이죠. 그나마 좀 나았죠. 3이 3급이죠. 이런 게 비싼 거예요. 당시로서. 실제로는 나중에 보니까 753이 754이보다는 757이와 758이가 훨씬 오래 지나고 나니까 웅장한 맛이 있고 대역종 특유의 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만들던 시기 및 80년대는 몰랐던 사실이죠. 보관된 것들이 풀려 나오면서 알게 된 거죠. 다시 758이고요. 예, 넘깁니다. 또 이제 문화혁명이 끝나고 민간화된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그 70년대에 만들어진 차들 가운데에서 내부는 만들어져 있다가 생산될 때 나간 차들이 있습니다. 포장지는 80년대 포장지인데 70년대 만들어진 차들이 있어요. 80년 포장지가 바로 이거 말이죠. 여기는 보면은 출자가 어떻게 돼 있죠? 똑같죠. 똑같죠. 80년대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요거는 80년대 차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일하더라도 포장지는 동일해 보이죠. 동일해 보이는데 다른 것은 바로 내부를 보니까 달라져 있다는 거죠. 그 정도입니다. 이제 그래서 70년대, 80년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에 80년대로 확실하게 넘어왔습니다. 출자가 다 이제 보면은 아래가 똑같죠. 양산이 다 동일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은 보면은 포장지도 얇은 걸 썼죠. 점점 효율화된, 현대화된 요렇게 얇은 포장지가 등장하는 건 뭐냐? 중국의 현대화된 공장에서 생산한 포장지를 썼다는 겁니다. 수입지가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얇고 비교적 얇으면서도 오래 두지 않는 한 튼튼한 포장지가 나오게 됩니다. 대신 그러다 보니 안에 대충 그 살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게 밖에 있는 건 이미 사육전지를 써서 커져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죠. 그러고 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구분하려고 이게 뭐죠? 8호 9이죠.
모의차에서 웬만하면 9급 차엽 안 쓰거든요. 8급 차엽 정도로 쓰죠. 9급 차엽 썼어요. 근데 9급 차엽 쓰면 안 팔릴까요? 잘 팔릴까요? 당장 잘 안 팔리겠죠. 좋은 차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죠. 도장 하나 특별히 찍어놔야죠. 인삼에도 찍어 1000급, 천삼지삼 하듯이. 누가 찍었을까요? 홍콩에서 찍었죠. 차창에서 찍은 적이 없죠. 왜? 차창에서 찍으면 얼마나 귀찮게 생각했어요. 갖고 와가지고 찍는 순간 가격이 2배가 뛰지 않습니까? 홍콩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죠. 만약에 내년쯤 돼가지고 어느 무슨 그 명차 무슨 몇 주년 기념해가지고 그 어느 시기에 차를 갖고 가서 재포장하는 순간 가격 50%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 짓 하면 안 되지만 얼마인지 가능한지. 요게 이제 80년대를 지나서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오면 생긴 현상들입니다. 여기 오면서 이제 90년대 와서 87년부터 좀 민간화가 진행됩니다.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포장지, 중차폐는 남아있기도 하지만 80년대니까요. 90년대 있고 중차폐가 남아있기도 하지만 뭔가 달라졌죠. 포장지도. 위에가 바로 70년대 포장지의 식으로 돌아갔죠. 아래도 보니까 내구적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안에 쓰인 내용물은 달라요. 그래서 새로운, 요것도 복고형이 새로운 게죠. 복고형도 곧 새로운 거죠. 그 다음 여기도 보니까 뭔가 옛날처럼 살리긴 했는데 영어를 딱 맞춰, 아래가 영어와 중국어를 딱 맞춰버렸죠. 그리고 여기 중점은 독특하게 키워놨죠. 독특한 디자인이죠. 그래서 전통을 이용하거나 응용한 디자인 8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차폐가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테두리는 중차폐보다 중요한 테두리는 안 무너지고 있어요. 테두리도 이제 무너지는 게 2000년대예요. 보면은 자유롭게 여기는 이제 그걸 요 부분을 거의 응용했죠. 요 부분은. 근데 여기는 허가받은 사항 뭐 이런 것이고요. 여기도 거의 이제 또 다른 데로 하고 여기 대신에 요 크기를 유지하면서 요 중차폐 외형 크기를 유지하면서 왜 그냥 실용적이고 중요하거든요. 유지하면서 안에 무늬를 바꿔버렸죠. 크게 이롭다. 큰 대자와 1호1자 네이페로 바꿔버리죠. 이제 90년대에 나타납니다. 이것도 그렇게 되죠. 색도 자색으로 홍색으로 막 바꿔보죠. 차마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러한 변형의 선두에 섰던 건 이 차입니다. 1987년에 처음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꾸준히 꾸준히 그러나 간헐적으로 생산합니다. 요걸 이제 푸른 녹색 큰 나무가 있죠. 여기 중차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아주 대놓고 특급품이라고 써놨죠. 그리고 대놓고 타협지 출구공사 뭐 이런 거 없애버렸어요. 대놓고 운남성, 맹해, 차창, 출품 안에 내표 내비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대놓고 이제 포장지에다 쓰기 시작했죠. 그러다 어떻게 됐을까요? 벼락을 맞았죠. 창장, 목 달아나고 이거 팔려고 기획했던 사람 목 달아나고 사형 난 건 아니고요. 다 잘리죠. 그러면서 조금 차분하게 말 잘 들을 사람을 데려오기 시작하죠. 해외에서 데려오죠. 대만에 있는 사람을 창장으로 데려오고 또 그러니까 안 되죠. 적당히 내보내고 그런 역사를 꾸준히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것으로 완전히 붙여버리는 시기가 옵니다. 이 디자인을 완전히 붙이고 디자인은 더 이상 없음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 시기가 바로 미스 홍콩 출신의 운남성 출신의 회족 여성분이 어떤 배경인지 모르지만 맹해 차창에 창장을 맡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걸로 붙여버리고 나지만 어쨌든 다양한 포장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이미 특이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이미 그래도 허가를 받은 사람이 2000년대잖아요. 그래서 요런 차의 형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현대로 바뀌었는데 차는 원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떡차만 있는 게 아니고 전차도 있습니다. 전차도 다양하게 있는데 크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전차의 크기의 기준은 뭘까요? 전차의 크기의 기준. 과거에 담배를 썰어서 공급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담배 포장지와 동일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는 이 타차, 현대 타차를 말하는 겁니다. 현대 타차의 또 하나의 그것 이외의 위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지금도 남아있는 회사 중에 약회사 중에 운남백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운남백약이라는 곳은 원래 이족의 유명한 의사였던 치환장, 지환지라는 그 사람이 만든 작은 약방이에요. 그리고 이 약에 의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죠. 그냥 색깔이 하얘서 그냥 백약으로 통해요. 이 차를 하던 그 희대에 현대판 화타라고 불렀던 분이 일제시대 때 결국은 잡혀갑니다. 일경에 잡혀가서 신문과 고문을 받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백약 처방 내놔라. 끝까지 안 내놓고 옥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봤더니 아들에게 해서 그것을 중화인민공화국, 당시는 아니죠, 공산당이죠. 노동해방군이죠, 일반. 해방군의 수뇌부에 갖다 줘라. 근데 그래서 해방군 수뇌부로서 고맙게 짝이 없는 거죠. 진짜 모든 해방군들은 만리장성 과정에서 운남이 없으면 이미 절면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다 떨어진 군복에 신발에 구부러진 총 들고 운남 왔는데 거기서 그 운남이라는 것은 원래 노예제가 없던 곳이었죠. 중간중간에 노예제가 왜곡해서 생긴 적이 있었던. 그러나 그 이후 청나라 노예제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들어와서 외친 첫마디는 형제여죠. 형제가 한마디에 다 넘어갑니다. 다 무너지죠. 직접 따라 나서고 그들이 갖고 있던 유격 전술을 전수하고 실전 유격전에 선봉부대들이 되고 마침내 양자강을 상류인 장강 제1만을 건너게 하고 그래서 만리장성을 성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치환장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 모든 만민이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말 한마디에 이미 말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그 백약의 포장 단위가 요거와 똑같습니다. 백약의 포장 단위를 지금도 그렇게 나옵니다. 요즘 바꿨어요. 한 5년도 안 됐는데. 그 백약의 포장 단위를 그대로 한 것이 현대 보이차의 특징입니다. 근대 전차는 이보다 훨씬 컸어요. 남목틀에다 찍었고요. 지금 나오는 표준 전차의 크기는 다 크긴 다 똑같은 사진이라서 그렇습니다. 요건 다르고요. 두껍죠. 이런 것은 250g 기준으로 요 두께 나온 것은 운남백약의 재래식 포장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또 나름대로 그런 것이 숨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이제 전차는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서 밑에 뭐 도장도 찍고 나름대로 독특하게 만들고 주문도 많이 하고 국가 예품으로 쓰면 거기다 전차를 썼어요. 왜? 운남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채의식이 강택민 때까지 있었어요. 장강 제1만을 금사강이죠. 금사강을 못 넘겨줬더라면 만리장성의 홍군들은 다 실패했을 거예요. 노농 홍군들은 다 실패하고 전멸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나시족의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30만 명이 희생이 됐어요. 노농 홍군을 넘겨주더라고. 또 일본을 따라 나서더라고. 그리고 일본 유격대가 되고 그것을 잊지 못해서 오택동은 해마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등소평도 해마다 찾아갔어요. 강택민 때쯤 되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갔어요. 후진타워는 안 갔어요. 시진핑은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 운남에 있는 어떤 소중한 것들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들이 눈물 나는 건 최대한 응용해서 전 중국적인 무언가의 표준으로 채택하려고 애를 써줘요. 반면에 사상과 문화의 면에서는 약간 누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은 채택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인민모입니다. 인민모는 나시족 여성의 전통의자. 거기서부터 변형시킨 거예요. 이렇게 타차도 있습니다. 타차가 원래 민간식이죠. 전차나 병차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 차창에서 그 공식적으로 만들던 형식인데 비해서 이것은 집에서 원래 만들어 먹는 형식이에요. 집에서 그 청주 못 빚고 대충 막걸리 빚듯이 쭈물떡쭈물떡 보자기가 요만만 해도 되거든요. 거기 넣어가지고 쭈물떡쭈물떡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던 형식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공식화되기 시작하면서 민간에서 다양한 게 있듯이 다양하게 나와요. 타차는 크기가 다양해요. 전차는 원래 크기가 하나예요.
공식화되고 나서 중차폐이고 해서 병차도 하나의 크기예요. 타차는 다양해요. 70g짜리, 75g짜리, 100g짜리, 250g짜리, 500g짜리 다양해요. 심지어 1kg짜리 다양하게. 그래서 타차는 그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만들 때 보따리가 있는데 눌러줄 볼 같은 게 없는 집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들어가지고 볼로 눌러야 되는데 눌러줄 볼이 없는 집은 어떻게 해요? 그걸 녹근으로 쭉 쪼매면 되죠. 녹근으로 한 3번 쪼매면 육각 6개의 꽃잎을 가진 국화는 아니지만 금가공이 나오는 거죠. 호박 모양 나오는 거죠. 8개를 할 수도 있고요. 돌틀이 없이 인간에서 만들던 방식이 그대로 전해진 방식이 금가공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만들기가 쉬워요. 압제하는 방식은 누구도 하기가 쉬워요. 그럼 한참 딱 풀어놓으면 되죠. 다양한 것들이죠. 100g짜리, 100g짜리, 250g짜리 있는데 대개는 표준은 250g이 많았고요. 왜? 전체와 비슷한 무게를 하려고요. 수출할 때 쉽게 편하려고. 그리고 이제 이 타차를 주로 전통적으로 만들어 먹던 사람들은 한이족, 라후족들이에요. 특히 라오족들이 많았어요. 라오족들 중에서 라오족과 회족도 많아요. 회족, 후이족, 이슬람 회족, 그리고 라오족. 라오족은 라오스의 원주민이죠. 회족들은 전 세계 어디도 있긴 있지만 이분들에게 공통된 수는 7이 아니에요. 5죠. 5. 그래서 타차는 대개 다 5개가 한 봉투예요. 거기에 또 그냥 편의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딴에 생각나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툭 하면 삼자 생각하고 삼세판이라 그러고 불안하니까 카메라 동양사람들 특징 있잖아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럼 꼭 2번 내지 3번 찍어줘요. 사람들 절대 한 번 딱 찍어주죠. 사람들마다 자기도 모르게 하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버릇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버릇 너머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5개를. 그 다음에요. 90년대에 쭉쭉 들어왔는데 너무 빨리 넘기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너무 빨리 가지 말자고 다시 돌아와요. 네, 돌아와요. 포장지 없는데 아예 포장지를 포장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죠. 다양한 포장지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복고판이죠. 복고판 중에서 초복고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구름문자를 한번 보세요. 구름문자의 문자가 이렇게 길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위에 거가요. 요게 요까지 와 있는 게 있어요. 요 백일, 요 획과 같은 게 있어요. 요거를 짧을 때 단운이라고 해요. 요까지 와 있는 게 있어요. 요걸 길장자 장운이라고 해요. 장운이 더 오래된 디자인이에요. 여기 보면은 장운이죠. 그리고 옛날 스타일이죠. 차짝 안에 들어가 있고 N짝 안에 들어가 있는 대구중이죠. 그런데 다른 어딘가 좀 다른 데가 또 있어요. 어쨌든 복고형이죠. 그다음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없이 쓰고 있는 쓸 수는 할 수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쓸 수는 있는 이런 것들이죠. 외국에 수출했는데 포장지 사라진 거죠. 이것도 역시 복고형들이죠. 복고형인데 이거는 아까 미술자 도대체 발효도 안 된다는 그 차를 복고한 거죠. 역시 철병이니까 철병의 원조를 한번 복고해 보거든요. 요렇게 복고를 하고 났는데 뭔가 특이하니까 야생 교목하고 써놨어요. 이런 거 써놔서 사실 믿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저는 잘 안 믿어요. 열어봐야 믿지만 아무튼 복고형이 등장합니다. 미술자 포장지들이 등장합니다. 요런 복고형. 그 다음에요 요거는 이제 홍인복고형이죠. 홍인복고 포장지들이죠. 그리고 홍인복고를 한 이유는 뭘까요? 첫째,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이유죠. 둘째,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자부하니까. 셋째, 그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어느 이유든 간에 하고 나서 깨름칙 하니까 이렇게 보도를 써놓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안 하고 이건 정말 복고입니다라고 완전 복고 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것이냐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죠. 그 다음에요 90년대 와서 그냥 이것도 아주 오래된 대구중의 복고형들인데요. 대구중도 보면은 거의 다 장문을 복고했죠. 문자가
기회가 되면 자문을 복고를 했죠. 자문을 복고를 하고 그래서 얼핏 보면은 80년대 차인 것처럼 또는 70년대 포장지인 것처럼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잘 넣고 푹 이렇게 그 지하 창고 같은 데 습기 팍팍 줘가면서 하면은 70년대라고 하나도 잘 몰라요. 그거 알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정확하게 말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50명이에요. 어떤 전문가라 그런 분도 제가 저한테 3일만 주면 90년대 거 같고 70년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결국 듣게 되죠. 그 다음에요. 복고형이 많습니다. 복고형 많으면서 요렇게 또 독특하게 본명차창 것도 복고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원래 자기들 거를 복고한 거죠. 자기들 거를 복고한 거고요. 그리고 홍태창에서 복고한 거고요. 이건 중국 회사가 아니니까. 태국 회사니까. 미얀마에 있는 태국 회사 복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거를 복고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요. 2000년대 들어옵니다. 역시 복고형과 창조형이 존재합니다. 위에 거는 복고 한 척 했죠. 이제 노수원차라고 되어 있는 건 복고 한 척 했지만 글씨체들이 다 다르죠. 출품할 때 출자가 가상망측하죠. 품자도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복고를 하지만 좀 독특하게 복고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끝에 보면 완전 창조를 하죠.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뭐 이거고 뭐고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용문이 넣고 뭐 이렇게 말 안장문이 말 안장표잖아요. 말 안장표 해가지고 말 안장인데 왜 용만 가보죠? 용은 왜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예 생차하고 다 써놓고 어디서 만들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 몇 개일까요? 뭐 이런 건 사람 28개예요. 다 너무 맛있죠. 24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오면 대부분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제 무슨 혹금 이름을 복원하고 심지어 이제 어떤 경우는 이 동문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대 2000년대판 동문호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 이후에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는 그 습씨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향씨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씨가 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후손이 외가 쪽으로 와서 후손인데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있고 이 브랜드를 그냥 사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도 있고 이거는 이제 진정한 유일한 노반장, 유일 포장입니다. 이렇지 않은 노반장은 진정 노반장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노반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노반장 골목에 올라가면 이렇게 그 바리케이트를 쳐놨어요. 차 못 올라가게. 차가 올라가면 밤에 평지차 싣고 올라가서 밤에 올라가서 다음날 찍으면 반장차 되잖아요. 노반장이라는 지역의 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노반장으로 모든 길에 차 올라오는 길에 바리케이트를 다 쳐놨어요. 그렇다고 멀쩡하지는 않겠죠. 사람이 정말 완벽하게 깨끗한 상록수에 나오는 박영신 같은 분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가끔은 좀 엉뚱한 사람도 살거든요. 아무튼 정상적인 포장지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노반장에서 만들었다고 주장되어지는 차들입니다. 이렇게 촌민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거면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각 포장지가 다양해지는데 특징, 드디어 S마크. 안전마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녹색마크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출이 안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들어온 건 뭐죠? 여기 S 있죠. S 없죠. 아직 당연히 S 없죠. 이 사람들은 집에서 그냥 몇백 편씩 만드는 게 불구하니까 S가 있다는 건 수출을 공적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이제 현대화로 진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면서 점점 다양해지고 주문형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주문형입니다. 다음은요. 끝이네요. 그러면 이야기도 이렇게 오늘 끝내겠습니다. 오늘 초반전에 다양한 얘기를 좀 드린 것은 정제라는 개념으로 차를 한번 바라보자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미리 이런저런 7, 12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결코 귀중한 것은 멀리서부터 모델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그 대신에 소중한 걸 녹여낸다. 소중한 걸 당겨내지 않는 디자인, 욕심의 디자인.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물건을 볼 때도 정말 잘 만들고 자부심을 가진 데는 있잖아요. 그 괜히 TV에 나와가지고 뭐가 몸에 좋다고 떠드는데 말을 못하겠다는 다 그런 것보다는 포장지를 보세요. 정말 자신들의 사상을 녹인 포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건 저 사람이 어떤 사고를 하고 있고 저 집단은 어떤 사고를 하고 있냐예요. 그 사고를 녹여냅니다. 자기도 모르게. 안 그러려고 해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포장에서부터 묻어납니다. 포장이라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장에 대한 포장으로부터 그들의 생각을 읽어야지 그들이 말하는 광고로부터 그들의 생각을 믿으면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되어버려요. 늘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 되어야 되고요. 소비자 중심의 시장은 그것이 무엇인가에 앞서 그걸 만든 자들이 누구인가를 이해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관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제라는 관념, 희망적이고 이상적인 정제라는 관념이 얼마만큼 투철하게 거기에 들어있는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이롭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깊이 스며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대역으로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제를 잘한 것이 중요합니다. 고수차로 만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제를 잘한 것이 중요합니다. 손수 만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문적인 안목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적용해서 정제한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정제돼서 그런 정제의 관점에서 보관해온 것이 중요합니다. 습창과 건창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것이 이 차가 정제되는 사물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인가를 선택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소비자 중심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 속에 이야기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을 만큼 남아있습니다. 보이차의 포장지들처럼. 현대인들의 말로 하는 포장보다는 흔적 있는 포장을 중심으로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대 포장지를 보면서 철학 없는 포장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자기들이 철학을 갖고 한다면 철학이 안 담길 수가 없습니다. 안 담으려 해도 저절로 담겨버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오늘 이야기 줄이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은날 별로 굳지는 않습니다. 곧 굳어지겠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 줄이겠습니다.